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종훈 평론가가 뽑은 말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늘 그랬듯이 오늘도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이런 탁상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잘 들었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주 52시간제 관련 발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낮에 충북 청주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방금 들으신 말을 했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윤석열 후보의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 주 120시간 예.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발언이 퍼뜩 떠올라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걱정을 할 것 같아요. SNS 이런 식의 그 말 생각을 많더라고요. 예. 생각을 딱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오디오도 준비했습니다. 아하. 그때 상황, 이게 정말 데자부 같은 기시감이 드는 그 상황을 잠시 뉴스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치권 여기저기서 비판이 터져나왔고 윤 전 총장 측은 발언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들으신 게 지난 7월에 네.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지난 네. 7월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그 당시에는. 네. 전 검찰총장이 이제 그때는 후보가 아니었으니까 그때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 뭐 많고 쉬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주 5일째는 문제가 많다. 잘못된 정책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내 말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내가 만난 스타트업 대표들이 한 말을 내가 옮긴 거다. 오해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에 관련된 발언도 똑같은 그 대응을 합니다. 어허. 어젯밤 자정쯤에 국민의힘의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이 네. 이 발언과 관련돼서 입장문을 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는 말은 문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허허. 생긴 거고 후보가 직접 발언한 취지와는 다르다. 후보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예. 윤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발언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일방통행식의 이 탁상공론 제도를 앞으로는 지향하겠다. 어허. 이런 뜻이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과 최저시급제를 철폐하겠다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해다. 그러니까 지난 7월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허. 아니 그러면 주 120시간제 안 하겠다. 주 52시간제 철폐 안 하겠다. 이거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 말도 아니고 네. 도대체 뭡니까? 오해다. 그냥 오해다. 그리고 빠졌죠. 어떤 주장인지는 모르겠다. 네. 그건 아니. 그래서 아닌 것 그 같은데요. 오늘 그 우리 뉴스아이킥 청취자분들께도 익숙한 이름과 얼굴이죠. 정호진 정의당의 그 선대위 심상정 대통령 후보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네. 이와 관련된 논평을 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사람 잡는 주 110시간 노동을 주장한 터라 주 52시간제 폐지가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비현실적인 주장을 마구 쏟아내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격 미달을 입증한 셈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반응 이렇고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독선적인 아하. 노동인식이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용진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박용진 의원,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시급제가 노사 한 축이 아니라 양측의 말을 다 듣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윤석열 후보는 지금 한쪽 말, 그러니까 사장님들 말만 듣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주 120시간 노동 이야기를 할 때는 스타트업 대표들, 네. 대표 사장님들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중소기업 대표들, 예.
사장님들을 만나서 사장님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 윤석열 후보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예.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전해주고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럴 바엔 차라리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명확하게 내놓고 좀 차라리 정책 대결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럼 윤 후보가 주 52시간 제도를 찬성한다는 거냐? 노동 정신이 뭐냐 이걸 알고 싶죠. 예, 우리는. 노동 철학이 뭐고 노동에 네. 대한 가치관이 어떤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도. 그리고 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정의당에서 윤 후보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윤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주 52시간제가 왜 잘못된 정책이고 왜 네. 폐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발언한 게 영상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도 오해다, 맥락을 잘못 이해했다, 취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 철학은 뭐고 네. 왜 이걸 폐지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하면 누가 더 이익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그 다른 정당의 비난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비난들 그러니까 뭐 심상정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는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비난을 옛날에 7월에 했거든요. 지난 네. 7월에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정호진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대통령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까지 맹공을 했고 그럼 예. 이 말이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렇죠.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사실 계속 오해라고 하는 게 전략상으로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안 좋죠. 그 말이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예. 모습이. 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걸 공약으로 내놓고 정책 대결을 펼치면 이 말들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의 그렇죠. 철학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 주 52시간제가 문제가 있는 정책이고 그리고 최저시급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 노동 시간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자. 네. 그렇게 되면 고용 유지도 되고 네. 그리고 노동자들의 소득도 높아지고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예, 네. 노동시간 유연화. 네. 그 반면에 이제 진보 정당이나 진보 세력에서는 그건 노동 시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네. 있고 과잉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렇다고 많은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법에 주 노동 시간을 정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적정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런 주장에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자식에게 내세우고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솔직히 이제 윤 후보가 지금 네. 중소기업 대표들 만나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직원들 만나면 중소기업 직원들 앞에서 주 50시간제 폐지해야 된다. 최저임 시급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을 할 수 겁니다. 있어야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 자기 정책인 거죠. 그게 자기 정책이고 자기 네. 소신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앞에서 자기 소신과 정책을 내놓고 경쟁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대통령 선거 경쟁이거든요. 그럼요. 이 구도를 원하거든요. 그럼요. 서로 뭐 사실 비호감 대결하는 게 아니라 음. 이런 정책을 내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역시 윤석열 후보는 오해다. 네. 아하. 맥락은 그게 아니다. 이게 계속되는 그러니까 실언이라는 건데 네. 실언 논란이 반복돼 버리면은 이게 실언이라고 안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 있는데 이건 캠프가 사실 책임이 좀 더 후보보다 크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자기 사안에 대한 얘기했으면 실언은 네. 아니죠. 그 그렇죠. 사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정보 또 논리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네네. 캠프에서. 네, 지금이라도 잘 좀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 어느 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의 그런 사안이니까요.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두 번째 말말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사실 대선 이슈 때문에 조금 밀려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가 언론 개혁을 위한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저께 세 번째 회의까지 됐는데 그저께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 포털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 북한 노동신문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어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먼저 네. 김종민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포털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획일성. 지금 포털에 가면 뉴스 5개가 나와요. 하루에 수만 개의 뉴스가 올라가는데 이 5개를 전 국민이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이거 노동신문 아닙니까? 언론 자유의 본질은 저는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제휴 취소를 당했잖아요. 포털에 안 올라오니까 국민들이 못 봐요, 그거를. 국민의 정보 접근권이 침해가 되고 이거 평등권이 침해되는. 포털로 인한 뉴스의 획일성이 문제다 이런 주장인데 중간에 북한 노동신문 얘기 나오다가 연합뉴스 포털 퇴출이 문제다 이렇게 연결되네요. 예, 이게 사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거 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허.
일단 연합뉴스가 11월 18일부터 1년 동안 양대 포털 뉴스페이지에서 퇴출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상의 퇴출인데요. 잘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네. 일단 처음에 알려진 것은 지난 7월에 미디어 오늘 등의 보도를 통해서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그러니까 네. 광고인데 기사 형태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기사형 광고를 광고 표시도 안 하고 음흠. 그리고 심지어 기자가 작성한 기사도 아닙니다. 예. 하지만 홍보사업팀. 기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하. 문제죠. 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기만적인 것이죠. 음. 그런 기사를 포털 일반 기사란에 2천여 건이나 송고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8월 13일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32일 노출 중단 및 퇴출 재평가를 의결했고요. 네. 그리고 11월 12일에 그 재평가, 퇴출 재평가를 해서 제휴 강등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휴 강등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연합뉴스가 그 포털 뉴스 서비스 중에 최고 등급의 제휴인 콘텐츠 제휴입니다. 아하. 이 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만드는 모든 뉴스 페이지에 다 기사가 올라가요. 예. 뭐 구독란에도 올라가고요. 기자 개인 구독란에도 올라가고 속보란, 주요 페이지, 주요 뉴스란 이런 데 다 올라가서 네. 굉장히 광고 수익이 많겠죠. 어허.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러게요. 근데 검색 제휴로 강등당하면 사용자가 기사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 결과로만 기사가 나옵니다. 아하. 네, 그렇게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네, 연합뉴스가 사실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재, 네. 강등 이 조치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일제히 포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를 옹호하는 것이죠. 예. 대표적으로 11월 15일 이재명 후보가 연합뉴스는 그동안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해왔는데 이렇게 퇴출이 돼버렸다. 이것은 이중제재고 언론자유 침해다. 어허. 대선에서 연합뉴스 기사가 사라지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예. 16일부터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포털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중제재를 가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허. 근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예. 일단 이재명 후보가 말한 뉴스의 중립성 문제라거나 포털 뉴스의 중립성 문제, 네. 또 아까 우리가 들어본 김종민 의원이 얘기한 포털로 인한 뉴스의 획일성,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포털이 주는 뉴스만 봐야 된다는 문제. 예. 사실 이런 것들은 연합뉴스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연합뉴스를 다 봐야 되니까 그게 더 획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사형 측면도 있죠. 광고로 인한 제재를 했는데 네. 왜 포털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사실 연합뉴스가 제재를 받은 건요. 네. 뭐 연합뉴스 때문에 뉴스가 획일화됐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중립성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죠. 기사형 광고는 불법이에요. 네. 예, 지금 신문법 6조 3항에 기사와 광고는 반드시 구분해서 게재해야 된다고 써 있고요. 네. 이게 원래 과거에는 과태료도 있었어요. 어허. 근데 지금은 과태료가 2009년에 사라졌지만은 예. 어쨌든 이게 불법 행위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서 이 문제를 포털의 뭐 뉴스 중립성 문제나 이런 것들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어허. 그리고 이종원 평론가나 표디도 평소에 우리 시민분들도 네. 이게 도대체 기사인지 광고인지 막 신제품 홍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아파트 평소에 그렇죠. 예, 부동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면 속지는 않겠지만 예. 때로는 이게 정말 기사인 줄 알고 봤는데 예를 들어 뉴스 하이킥이 정말 잘 보도하고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돈 내고 쉽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그거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믿음이- 저도 이 문제를 취재를 좀 오랫동안 해왔고 팔로우를 해왔었는데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형 광고가 사실 범람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이 포털 쪽에서 그 일종의 철퇴.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 언론 쪽에서 연합뉴스가 이게 적발이 됐을 때 보도가 되고 적발이 됐을 때 다들 분위기가 연합뉴스 같은 대마를 어떻게 죽여 대마 불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재를 딱 가하고 네. 심의위원회 하겠다 네. 강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예. 그 많던 언론사들의 예. 기사형 광고가 싹 다 사라졌어요. 다 계약 해지했습니다. 효과가 있군요. 홍보대사들이랑. 네. 그 전담 부서들 다 폐지했어요 지금. 네. 언론사가 전담 부서들까지 두고 기사형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독자들을 했다는 얘기죠. 네. 기만하면서.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화된 거는 왜 안 봐요? 그렇죠. 그 문제는 또 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쨌건 다른 거 다 떠나서 법 위반이잖아요. 네네. 법 위반에 대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기에는 저거 못할 거야라고들 생각하던 것을 해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이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못된 주장들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저는 솔직히 잘못이라고 대선 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그 갑자기 이유가 언론의 뭡니까? 자유 얘기를 꺼내고 네. 어떻게 보면
언론사 눈치 보기죠. 눈치 그런 보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에서 이제 좋은 기사 내달라는 거죠. 네네. 아하. 그런 유불리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중립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보자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된 포털의 문제점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장기간 포털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왔어요. 예. 언론사 위에 언론사처럼 군림하면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포털의 뉴스 때문에 많은 언론사들이 생사 여탈권이 포털한테 뺏긴 상황이고 그런 왜냐하면 말은 계속 공급망을 있었죠.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선정적인 뉴스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세력수 경쟁하죠. 이 정치권에서는 약간 관성적으로 이번에도 그냥 대충 포털이 또 잘못했겠지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온 것 아닌가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죠. 아하.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계속 불만을 제기해 왔잖아요. 네, 계속해서 긴장 관계입니다. 포털이 말 그대로 지금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포털 아니면 뉴스 볼 경로가 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인지 이번 연합뉴스 건도 우리 관련 보도들을 보면 대체로 연합뉴스를 옹호하는 쪽입니다. 1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이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으로 보면요. 관련 보도가 한 100여 건인데 네.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정치권에서 나온 연합뉴스 옹호 발언들 그대로 받아 쓴 보도에 불과하고요. 그래요. 가장 재미있는 건 연합뉴스 스스로의 보도인데요. 예. 연합뉴스 혼자서 한 29건을 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보도의 한 3분의 1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보호형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그 29건의 대부분이 또 옹호 발언이 네. 받아 써주고 사측의 입장 받아 쓴 보도들입니다. 아하. 뭐 법적 대응도 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사형 광고를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길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 얼마나 심각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네. 직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아하. 그 내용의 일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보도자료 원문을 최대한 살리면서 작업하되 표현들만 살짝 바꿔라. 그리고 광고 티가 너무 많이 나는 문구들은 지워도 되지만 수정을 많이 한 경우에는 부장 컨펌까지 완료한 최종 수정본을 업체 측에 미리 보내주고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기사 내용을 계약사랑 같이 수정하는 그런 조율 작업을 거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광고 보도 자료를 그대로 기사에 쓰고 심지어 수정을 만약에 한다면 언론사 데스크뿐만 아니라 네. 업체 그 광고형 기사를 실어 달라고 한 업체의 확인을 받아라? 이게 그러니까 대행사가 또 있어요. 네. 예. 대행사가 있어서 업체가 대행사에 돈을 주면 그 대행사가 또 뉴스 언론사. 언론에 돈을 주고 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사의 이제 수익 구조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걸로. 아주 오랜 기간 지금 대략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2010년부터 그냥 언론계에 만연했던 것으로 보여서 예. 1년에 그 한국 광고 자유심의기구에서 적발하는 것만 한 개 언론사당 많으면 4,500건씩이에요. 아하. 하루에 한 건 이상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근데 기만적인 이게 광고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반대로 최근에 제가 이제 연합뉴스 편을 들은 그 언론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대행사 관계자를 인터뷰해서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제대로 광고라고 표시한 광고를 해서 먹고 살아야죠. 광고 대행사면. 예, 일단 그냥 상식적 수준에선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연합뉴스가 이번에 적발된 이 기사형 광고 문제는 연합뉴스만의 문제도 아니어서요. 아하. 이렇게 사실상 홍보 대행사한테 데스킹까지 맡기는 이런 심각한 성이 만연해 있다. 네. 이걸 포털에만 이렇게 송고했느냐 그런 기사형 광고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하. 지면에도 많이 나가고요. 네. SNS에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털과 별도로 개혁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반대로 포털이 없으면 그 기사형 광고에 대한 뭐 단가도 떨어질 걸요. 그렇습니다. 심각성이 조금 더 예전에 높아질 수도 떨어졌을걸요?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참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스스로의 잘못을 옹호하는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종원 평론가 마지막 네. 말말말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뽑은 마지막 말은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다니면서 사과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데요. 네. 제가 한 말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저께 MBC 라디오 김정부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한 말인데 이봉우 연구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 예. 이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알기로 상대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아하.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이거 제가 아니야. 조금 그런데. 황운하 의원이 네. 지금은 삭제돼 없어졌습니다만 예. 지난 화요일 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어떠냐면 실제로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입니다. 수구 언론들의 거짓과 선동이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중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남긴 말이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국 다니면서 사과하면 뭐하냐 이거였는데 오디오를 잠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국에 다니면서 뭐 사과해봤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졸렬하게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게 그 지층을 결집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정도 효과야 있겠습니까? 이분이 뭐 그리 대단한 분이라고요. 네, 김재현 최고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지 상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인이 네. 국민을 비하하고 뭐 네.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발언한다는 거 부적절할 뿐더러 그게 본인들에게 결코 도움도 안 될 텐데 네. 황운하 의원 소속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민주당 역시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송영길 대표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황운하 의원의 글에 대한 비판을 가했는데요. 네.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네. 소속당의 의원에게 예.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강한 거죠. 경고네요. 네, 네. 정말 강하게 비판한 건데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한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황운하 의원께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영길 대표도 따끔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첫 번째 말말말도 그렇고 네.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종의 자책골 같은 행동 아닌가요? 아하. 네, 오히려 당의 손해가 되는 그런 행동 같은데. 굉장히 손해죠. 네. 사실 아마 뭐 페이스북에 그런 용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구 언론의 거짓과 선동이 강력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는 아마 그 우리 언론 환경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렇게 낙인 찍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오만하기 그지없고 부적절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나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호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이제 한준호 의원이 또 예. 이런 실수를 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의 그 배우자를 공격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지층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훨씬 더 일이에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위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네. 자당의 본인이 속해 있는 당의 대선 후보 혹은 후보의 비호감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예. 팀킬이죠. 팀킬.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모두가 계속 언급을 하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네. 고령 노인 폄하 발언.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물론 그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지만 정치권에서의 평가는 그 발언이 상당히 커다란 데미지를 줬고 그래서 표차를 엄청나게 벌리게 된 하나의 원인이다 이런 말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황운하 의원이 쓴 글 물론 지금 삭제됐지만 팩스도 아니잖아요. 팩트도 아니죠. 윤석열 지지자들은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과학적인 언급이 그리고 아니에요. 고령층 네. 확인됐어요? 그렇지도 않고 본인이 뭐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 제 최근에 주변에 나온 게 학력이 높은 고학력이고 잘 사는 분 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 지지해요. 이분은 뭐예요? 아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건 과학일 수도 없고 사실일 수도 없고 확인도 할 수도 없는 그렇게 일반화시키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짚어봐야 되는 게 또 언론 보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언론 포함해서 양 캠프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 이렇게 큰 선거가 되면은 자꾸 상대 당이나 상대 후보를 향한 분노 또는 뭐 혐오 네. 좀 말이 심하긴 하지만 혐오 네.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전략을 꾸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 캠프에서 오가는 말 들어보면은 서로 상대 후보에게 무식하다는 말 이런 거 좀 막 쓰거든요. 그냥.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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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서로에게 서로 캠프를 격양되면서 이제 할 말 못할 말을 가리는 상황까지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향해서 네. 또 언론 보도가 그런 점을 굉장히 부추기거든요. 막 이렇게 중계 보도하면서 그런 근데 측면도 봐야죠. 제가 알기로 일부러 전략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2016년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그런 지나친 발언들이 나오면서 내부 단속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었어요. 그래, 심지어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불이익도 주면서 반발도 일어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어느 정당이고 국민을 혹은 상대당 지지자나 당원들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격해지다 보면 네. 또 감정적이 되다 보면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과거에 이제 미국의 영부인을 지냈던 대통령 영부인을 지냈던 그 미셸 오바마가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들이 저급하게 나와도 예. 우리는 품격을 갖추자. 멋있는 이게 사실 말입니다. 예. 올바른 국민의 지지를 받고 박수를 받는 선거운동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에 자서전에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혹시 우리가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진보적 가치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선을 그어서 편을 가르거나 우월감을 갖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 얼마나 잘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왔을까요?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네, 그 애청자 중에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9735님, 뉴스를 보면 체기가 생길 만큼 답답했는데 국민을 대신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속이 뻥 뚫립니다. 네, 속이 뻥 뚫리게 해드려서 저희들이 보람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